그리고 오늘 하는 것도 역시 녹화가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PPT 주제는 선형 회귀를 통해 딥러닝 용어 확립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딥러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제 딥러닝을 어렵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상한 용어가 있고, 이상한 그림이 있고, 이상한 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어, 조금 쉽게 다가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성능을 높이는가,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형 회귀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그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2차원 평면상에 이런 그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그러니까 그 함수는 모델은 또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것. 즉, 이 말은 이 선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 W와 B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W와 B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듣게 될 웨이트와 바이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학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모델을 그냥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하도록 만드는 것을 그냥 학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PPT에서는 수식 같은 건 나오지 않고 그냥 최대한 쉽게 그냥 개념적으로 좀 다가가기 위해서 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뭔가를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우영 씨, 마이크 되시나요? 장우영 씨. 없나? 어, 어,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정철 씨, 네. 혹시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까? 음, 선을 좀 더 데이터에 맞게 바꾸고 싶어요. 네. 그냥, 그 개념이 그냥 학습을 시키는 개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을 땅콩을 한 대 쳐가지고 이 선을 데이터에 맞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때릴 건데 무엇을 근거로 때릴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때릴 것인가. 그래서 그 빨간 점들과 이 선이 얼마나 잘 안 맞는지에 근거해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기준을 로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로스들이 있는데 다 그 로스들의 근본적인 그 원리는 다 이런 겁니다. 함수 모델을 데이터에 맞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어떻게 구하나?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배운 MSE라고 이런 로스 펑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로스를 구해서 이것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이 선을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습을 시켜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MSE로 이렇게 로스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1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미분을 하니까 위쪽 방향으로 때리면 로스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미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김태호 씨가 잘 설명해줘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러면은 방향은 맞았지만 저희가 업데이트한 웨이트의 양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더 약하게 때려야겠다. 미분값에 0.01만큼만 때려보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쓸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때려서 되면은 좀 덜 선이 바뀌었죠. 그래서 방금 전보다는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선을 한 번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에포크라고 합니다. 에포크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사용해서 1회 학습한 것을 1에포크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데이터가 적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면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계산 속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씩만 해보자. 이 개수는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요. 4개씩만 하자 해가지고 이 4개를 한 게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냥 한 번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4개로 방금 정한 4개로 학습을 한 번 했으면 그게 1 이터레이션 혹은 1스텝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도 어디에서는 이터레이션 쓰고 어디에서는 스텝이라고 써가지고 헷갈릴 때가 조금 있는데 이터레이션과 스텝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4개씩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을 했다. 학습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1에포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결과가 똑같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과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만 알면 사실 저는 모든 딥러닝의 원리를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과 다른 개념들은 이것을 조금씩 변형한 것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에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것도 다 똑같이 이 필터 하나하나에 저렇게 선을 하나씩 튕기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을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영 씨 마이크 안 돼요?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화면에 네. 이거 글씨가 좀 작아서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제 오늘의 진짜 주제인 백프로페게이션의 등장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단층 네트워크, 저번 시간에 배운 단층 네트워크, 퍼셉트론의 한계,
그리고 이제 딥러닝, 다층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의 등장, 파이토치 실습, 가중치 초기화, 더 깊은 층,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단층 네트워크 퍼셉트론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단층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형 모델로 빨간 점과 파란 점을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선형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모델이 단순하다, 무능하다, 멍청하다, 복잡도가 낮다, 그런 식으로 다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예진 씨, 마이크 되시나요? 배준현 씨? 네, 네, 이 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를, 이 선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선 대신에 곡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곡선이요. 너무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그러면, 네, 배준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선을 곡선으로 바꿔서 저희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좀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모델의 레이어를 깊게 쌓고 비선형성을 부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델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층을 늘리고 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이 층을 늘려놓고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969년부터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 분야는 암흑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의 등장. 여기서 암흑기에 빠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974년에 폴라는 박사분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논문에 게재하게 되지만 이때 너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묻혔는데 1986년 힌튼 교수가 이 알고리즘을 다시 발견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떡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의 수학적 증명이나 유도는 아주 잘 설명된 블로그가 있어서 여기를 참고하시고 이것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주 간단한 과제로 하나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란 말 그대로 딥한 모델을 말합니다. 딥하다는 게 그냥 깊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수준이었다면 입력이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서 그냥 출력이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딥하다라는 말은 모델의 층이 늘어났다. 모델이 복잡해졌다. 모델이 유능해졌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딥러닝이 층을 깊게 쌓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발견돼 가지고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층만 늘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곡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만들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비선형으로 바꿔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도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시그모이드 기억하시나요? 그게 이제 비선형성으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 무엇일까요? 이건 쉬운 거니까. 김형석 씨. 들리십니까? 네. 네.
비선형성이 뭐일 것 같아요? 직선이 아닌 거? 네,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비선형은 그냥 직선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가설함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수와 모델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설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가설함수는 wx 플러스 b로 되어 있는데 이 함수, 이 모델은 어떻게 하든 직선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 봤던 이런 데이터는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조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이 가설 함수를 통해 나온 출력물을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non-linear는 비선형이란 뜻이고 activation은 그냥 활성화 함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을 통해 선형성을 없애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의 표현력이 한층 더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의 표현력도 이것처럼 모델이 복잡해졌다, 유능해졌다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에 대해서 이제 종류 3가지만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 저번 주에 했던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대표적인 비선형 함수로 모든 입력을 0과 1 사이로 만들어줍니다. 출력층의 이를 사용하여 모델의 출력을 이진 분류 용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왔던 거에 이 로지스틱 함수를 써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안 쓰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로지스틱 함수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로지스틱을 미분한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미분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 로지스틱 함수의 기울기를 이제 나타낸 것인데, X축은 로지스틱 함수의 입력이고, Y축은 이 미분값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기억을 하신다면, 가중치와 평양치의 업데이트는 출력값, 즉 로스 값의 미분값에 의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에 미분 그래프를 보면 X축의 값이 커질 때와 작아질 때 미분값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볼까요? 최연서 씨. 네,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억하시죠? 네. 방금 여기서 X축의 값이 커질 때와 작아질 때 미분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미분값이 0이 되니까 나중에 학습을 진행하여도 변하는 값이 없습니다. 네, 역시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 S자로 생긴 활성화 함수의 문제점이 됩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그모이드와 로지스틱 함수와 비슷하지만 출력값의 범위가 -1에서 1 사이로 정의되는 그냥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도 똑같이 안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딥러닝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렐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지스틱과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딱 보시면은 입력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출력값이 0이고 x값이 0보다 크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0이고 0보다 크면 기울기가 무조건 1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시그모이드와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발생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맞아. 이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소실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이 활성화 함수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출력을 0으로 해주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출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가중치 업데이트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렐루의 변형들이 나오는데, 뭐 리키 렐루라고 해서 0보다 작으면은 한 이 정도로 가고, 뭐 이거는 또 사용자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상한 곡선으로 생긴 렐루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은 이렇게 논리니어한 특징을 부여하는 것 말고도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력을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입맛대로 한다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을 때 기존 입출력을 생각을 해봅시다. 입력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웨이트가 100이고 바이오스가 900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층을 통과를 했을 때 출력값이 100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왔는데 웨이트가 100이고 바이오스가 900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출력층의 값은 10만 900이 됩니다. 사실 그 모델에서 이 10만 9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다룰 수가 없는 숫자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값이 그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또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배운 로지스틱 함수를 그냥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층을 통과를 했을 때 시그모이드를 씌우면은 대충 1000을 하면은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이 또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면은 시그모이드를 통과했을 때 0.7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이 0.73이라는 수는 이제 저희가 다루기 좋은 숫자처럼 보이죠? 딱 봐도.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출력이 있는 모델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맡으신 분이 한번 또 다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토치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 모델의 비선형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 XOR 파이토치 실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ND나 OR은 선형 모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딱 보시면은 여기를 자르면 두 클래스가 구분이 되고, OR은 여기를 자르면 두 클래스가 구분이 되겠죠. 근데 XOR은 선형 모델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을 그어도 이 빨간색과 파란색 점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력이 주어질 때 XOR의 출력이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하시오. 00이 들어가면 0이 나오고, 0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도록 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파이토치를 좀 신경 써서 코드를 짰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듈을 인풋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출력을 한번 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파이토치가 아직 설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파이토치 버전. 자, 데이터 생성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력은 00, 01, 10, 11이기 때문에 그냥 토치.tensor를 해가지고 이런 2차원 리스트를 인자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저희는 모두 토치.float32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겁니다. 그리고 requires grad라는 인자를 false로 둘 겁니다. 이 requires grade의 기능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알 수 있듯이 그레이드를 요구한다. 그래서 x는 그레이드를 요구하지 마라. 미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얘네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얘네 값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y 값은 정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0, 1, 1, 0 데이터 타입도 똑같이 플러스 32로 줍니다. 일단 그 선형 모델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층 네트워크로 일단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 모델을 보시면 self.w 이게 웨이트고 밑에가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니까 행렬 계산을 하려면 여기가 그 2 곱하기 1 모양을 가지는 행렬이 되어야 합니다. 웨이트가. 그래서 웨이트를 그냥 1로 다 초기화를 해주고 앞에서 설명드린 미분을 하라는 인자를 true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진행될 때 얘네 값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호출을 했을 때 어떤 계산을 할 것이냐, 그때 forward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뒤에 x를 넣고 호출을 하면은 들어온 x에 대해서 w와 행렬 곱을 수행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줘서 리턴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옵티마이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함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라는 것은 모델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그 학습을 시키는 놈인데 이 옵티마이저에게 어떤 것을 학습시키라고 할 것이냐를 파라미터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사용한 러닝 레이트 이것도 옵티마이저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스텝은 웨이트와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모든 계산에 대해서 이 requires grade라는 텐서가 포함된 계산에 있어서는 모두 미분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계속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미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tochi.noGrade를 해주고 이 안에서 하면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계산에 대해서는 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로 아까 처음에 넘겨준 그 파라미터들을 grad 곱하기 러닝 레이트 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것처럼 그냥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로 그레드는 파이토치 특성상 미분을 하면은 미분 값이 한 번 계산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축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김태호 씨가 저번 주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배치 사이즈를 크게 늘리고 싶을 때 아까 말했듯이 용량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거기 때문에 안 돼서 여러 번 계산을 해가지고 누적을 시켜서 배치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배치 한 번마다 업데이트를 해줄 거기 때문에 각 텐서의 미분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옵티마이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델에 퍼셉트론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고요. 옵티마이저에는 최적화시킬 웨이트 그리고 바이어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1이 됩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는
민 스퀘어드 에러죠. 2분의 1 곱하기 타겟 마이너스 정답 제곱.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포워드 패스를 합니다. 순전파. 그래서 아까 만든 X 데이터, X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으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0, 1, 1, 2. 아까 초기화를 1과 0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로스 펑션을 통해서 로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로스가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건데, 아까 이론 설명은 안 해드렸지만 대충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로스도 이제 텐서이기 때문에 텐서끼리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은 텐서입니다. 그래서 로스도 텐서이기 때문에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드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로스점 백월드를 하면은 이 로스를 계산할 때 사용된 텐서들에 대해서 전부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에 처음에 초기화 시켜준 원수로 초기화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 모델의 W에는 11이 들어가 있고 그 모델의 웨이트의 그레드에는 방금 로스에서 백월드를 했기 때문에 미분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만든 옵티마이저의 스텝을 호출을 하면은 이제 모델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이 모델점 웨이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호 씨, 이 모델의 W는 어떤 값이 되어 있을까요? W 값이요. 네, 저희는 아까 그 러닝 레이트를 0.1로 했었습니다. 탭을 하고 나면 W는 0.4, 0.4가 될 것 같고 B는 마이너스 0.6이 될 것 같네요. 0.4요? 네, 0.4, 0.4랑 마이너스 0.6.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강민우 씨?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는 아까 0.8, 0.8이랑 마이너스 0.2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하고 찍어보면은 모델.w는 0.8, 0.8이 되게 됩니다. 배운 게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전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학습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고, 이제 단층 네트워크를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퍼셉트론을 모델을 생성을 하고 똑같이 다 넘겨주고 2만 에포크 학습을 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0.5에서 로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 퍼셉트론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XOR을 절대로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루게 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퍼셉트론에서 W와 바이오스가 하나씩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층을 두 개를 쌓을 거기 때문에 W1, B1, W2, B2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양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까 X였잖아요. 그래서 이 X 하나가 이 모델을 통과를 하려면 첫 번째 곱해지는 W1의 첫 번째 쉐이프는 2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행렬을 안 배우신 분도 계신가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가 돼야 되고 3은 저희가 이 첫 번째 모델과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사이의 노드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 3 그리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레이어의 입력은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이 아까 3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 웨이트가 3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출력은 0이냐 1이냐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는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서 이 모델을 비선형성을 띠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forward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한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 들어가서 시그모이드를 또 통과를 해서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거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썼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학습을 시킬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넘겨주고 똑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로스가 한 0.7 나오다가 0.9, 0.8, 0.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선형성을 띠고 있지만 학습이 굉장히 느리죠.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냐?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의 문제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학습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 큰 값, 엄청 작은 값에 대해서 그 기울기가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보통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운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1층, 2층으로 똑같고요. 사이에 렐로를 넣어주고 출력은 0에서 1 사이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마지막 시그모이드는 그대로 냅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층 사이에만 렐로를 넣어주고 똑같은 환경에서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까지 아신다면 엄청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 그 학습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습이 안 된다 그랬는데 렐로를 썼더니 똑같이 2만 F급까지 돌았는데 로스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발생하는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 처음에 가중치 초기화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냥 임의로 웨이트를 1로 초기화를 하고 바이어스를 0으로 초기화를 했죠. 근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단순히 웨이트를 1, 바이어스 0으로 초기화를 하면은 그 렐로를 썼을 때 혹은 또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을 때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랜드 N 위의 모델과 똑같은데 이 초기화하는 부분만 원스 제로스에서 랜드 N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그 정규 분포에서 그 값을 추출해내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법을 익히시면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의 모델과 초기화 방법만 다르게 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드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컴퓨터 공학과니까 시드가 다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고정을 해놓으면은 항상 랜덤이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봤더니 0.3, 0.2, 0.1, 0.0 학습이 엄청 잘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 초기화의 좀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문제고요. 항상 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쳐보니까 랜덤 시드 1, 2, 3을 줬을 때 똑같이 학습이 안 됩니다. 랜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펑션마다 찰떡궁합인 가중치 초기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층을 더 깊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을 더 깊게 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델의 층이 늘어났다, 복잡해졌다, 모델이 유능해졌다. 그래서 모델의 표현력이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는 이제 설명 딱히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노드 수를 늘렸고 층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엄청 학습이 빨리 잘 되죠. 이 이유는 모델이 그만큼 유능해졌다는 말입니다. 900 에포크 때 0.09 로스를 찍었죠. 아까 학습된 거는 어딨지? 만 에포크를 넘었을 때 0.1 아래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900에서 바로 0.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모델이 깊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시드를 한번 영어로 바꿔볼게요. 0.25에서 더 이상 로스가 안 떨어지죠. 네, 그래서 가중치 초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발표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도 발표를 할 건데 아까 PPT에서 봤던 배치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 배치로 학습을 했을 때와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 그리고 하나가 뭐지? 이거 백프로포게이션. 백프로포게이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한 명당 이거 세 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좀 랜덤하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디스코드 순서대로 자르겠습니다. 김태호, 대준현. 너무 다 몰려있네. 그냥 제가 임의로 하겠습니다. 장우영, 송주혜, 김달.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는 배준현, 강민우, 최연수. 그리고 프로포게이션 이정철,
누가 안 들어갔지? 안예리, 김형수. 이렇게 하면은 10명.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누가 안 들어갔죠? 나 안 들어갔네. 손주혜 씨도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때 한 명씩 주제당 한 명씩 뽑아서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 네. 오늘 참여 안 한 두 분 이름도 무작위로 적어 주시겠어요? 누구였죠? 이종렬 어려운 걸로 넣을까요? 딱 세 명이거든요. 이종렬, 배광호, 박규현 이렇게 세 명이어서 한 명씩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렇게 하고 일단 처음 하시는데 이거를 갑자기 조사를 해오라고 하면은 조금 화나실 것 같아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배치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대충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배치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배치 사이즈 영향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워낙 이제 기본적인 기본이 아니라 좀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처음 들어가 보면 SGD에서 배치 사이즈가 학습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읽으시면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는데 스토캐스틱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또 궁금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냥 지우고 생각을 하시고 배치 사이즈에 따른 두 가지 변화, 최적화 난이도, 일반화 성능 뭐 이런 게 있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적화 난이도는 무엇이고 일반화 성능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게 좀 질 좋은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 explained 이렇게 치면은 이제 잘나신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근데 한국어보다 훨씬 나은 자료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는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이것도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치 사이즈처럼 비슷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 시뮬레이션 이거는 아까 제가 블로그를 여기 노트북에 하나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이 블로그가 좀 제가 읽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링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시뮬레이션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 노트북에 있는 첫 번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시그모이드 말고 이 렐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가중치 원스로 초기화된 거 바이어스 제로스로 초기화된 이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X 데이터에 대해서 1회 백프로퍼게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발표 지원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과제 말고 그 세미나 말하는 겁니다.